중재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가장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소송은 절차도 엄격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긴 한데 중재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엄격성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절차적 공정성의 어떤 담보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법적 안정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시효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담보되어지는데 법원의 물론 대륙법,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어떤 판례 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례가 단순하게 어떤 참고 사항일 뿐이다, 레퍼런스일 뿐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대법원이나 기존의 그 어떤 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어떤 판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판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법원이 어떤 식으로 법원이 판단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중재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입장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제력을 동원을 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조사라든지 강제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중재 판정부는 물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뭐 증거조사를 촉탁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중재 판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는 보통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으로 중재인을 선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선임된 중재인의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 절차적인 어떤 진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중재인이 갖고 있는 그 경험, 이분이 법원의 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공부를 했고 법조인이 됐고 법조인으로서 경험과 경력을 쌓았지만 전문 중재인에 선정된 이 전문가는 그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정성에 조금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적으로 그 중재 절차와 관련해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 3인 중재 판정부를 구성한다고 쳤을 때 양쪽의 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중재인은 아니지만 중재인의 한 명을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선정된 중재인이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도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나 이런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중재의 공정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보죠. 자, 그리고 법률적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 실체적 사안이 어떤 사실 문제에 기반하고 있고 그게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중재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데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불안전성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 판정을 취소시킬 만큼의 어떤 절차적 결함이 있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시간적인 세이브를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뭔가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재라고 하는 거는 분쟁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거나
뭐 이런 중재 절차나 중재 지유나 중거법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 해결이 더 꼬여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리고 중재가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조금 양 당사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하려는, 중간에서 절충하려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 패소 이렇게 나뉘어 버리는데,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은 뭐 한 중간쯤,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 양쪽 상대방의 어느 한 중간쯤의 입장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너무 극단으로 한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패소를 결정하게 하는 이 뭐 내용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손을 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이 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사 중재는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로 봤을 때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계약할 수 있는 사법, 여기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혹은 자연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이런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어떤 비송 사건이라든지 가정법원에서 판단한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 집행과 관련된 행정법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형사 사건이라든지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형사사건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는 공적인 국가기관 내지는 공공기관하고 개인, 자연인인 개인의 법률 분쟁이잖아요. 이런 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이 아니라 사적 영역. 여기서 말하는 사법이란 게 공공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는데 사적 영역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들의 분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운시트랄 모범법, 모델법에서는 상사성, 이 상사 중재할 때 그 상사성을 가진 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중재법, 한국 중재법은 제1조에서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상사 중재의 대상 범위가 조금 더 상사만을 한정시키진 않았어요. 한국의 중재법은. 근데 이 상사의 개념은 운시트랄 모델법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매매, 국제무역이죠. 그리고 교환, 공급 이런 것들을 하는 것, 혹은 유통계약, 국내 유통계약, 대리관계, 법적인 대리관계, 팩토링, 리스, 건설, 컨설팅, 기술 제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합작 투자, 그리고 파이낸싱, 은행 거래, 뭐 국제 운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관계, 이런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 상사 중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거래 관계, 그런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 무조건 상사 중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상사 중재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라고 하면 상사 중재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사자가 없는데 뭐 상대방이 없는데 뭘 분쟁을 처리하거나 분쟁 해결을 하겠어요.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들 중재 당사자는 그들의 당사자 적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해결된 분쟁이거나 일어나지 않은 분쟁을 가지고 상사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상사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라든지 중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의 법률 관계, 그걸 이제 사법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분쟁이어야 합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양 당사자에 의해서 신청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중재기관을 통해서 이제 제3자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상사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재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중재는 당연히 그 상사 거래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상사 거래는 보통의 민사 거래하고 조금 구별이 됩니다. 민사 거래라고 하는 거는 상업적인 요소가 없는 건데요. 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임대차 계약, 부동산 임대차 뭐라든지 아니면 근로 계약이라든지 뭐 가사 법률 관계라든지 뭐 이런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이지만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상사 거래는 보다 좀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을 가진 상인들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민사 거래하고 상사 거래를 조금 나누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제협약, 국제협약들은 보통 이러한 상사 거래가 아닌, 제가 앞에서 상사의 개념에 대해서, 커머셜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닌 비상사 거래에 대해서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 국제협약 내에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협약,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역협약인데, 유역협약에 보면 그 협약에 들어가 있는, 그 협약을 조인한 그 체약국들이 자신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각국의 법에 의해서 상사라고 인정하는 계약. 그러니까 유역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은 상사 거래든 비상사 거래든 이것을 다 중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역협약에 들어오는 각 국가들이 우리는 무조건 상사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겠어 라고 규정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상사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상사 중재로 해결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상사유보라고 합니다. 상사유보라고 해서 상사유보라고 상사유보를 한 나라들은 비상사 거래와 관련해서 국제 중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역협약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 임대차라든지 뭐 근로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거의 모든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나 계약 관계를 상사 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큰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나뉘는데 이게 좀 구분할 실익이 좀 있어요. 국내 중재하고 국제 중재. 상사 중재하고 비상사 중재는 크게 뭐 구별의 실익이나 왜냐면 그거 웬만하면 다 다루고 있고 한국 중재법도 약간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이슈가 없는데 국내 중재, 국제 중재는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자, 국내 중재는 뭐냐면 한 국가 국민 간의 소송 대신에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재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국제 중재는 당연히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뭐 정의는 국내 중재, 국제 중재를 하는데 이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의 기준을 좀 보면
분쟁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내 중재, 국제 중재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초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1927년에 만들어진 ICC 중재 규칙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동일한 한 국가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국제적 성격이 있으면 국제 중재.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중재가 국제거래의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국제중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영국의 중재법이라든지 뭐 스위스 국제중재법은 당사자의 주소나 어떤 국적을 구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운시트랄 모델법 이런 거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혼합형으로 하고 있고, 이 혼합형을 통해서 국제 중재의 약간 그 범위를 약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시트랄 모델법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국제 중재라고 하는 거는 중재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이 다른 국가의 영업소, 여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 또 place of busines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그 장소, 오피스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런 영업,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른 국가의 영업지를 가지고 있다. 당사자들이 다른 국가에, 아니면 당사자들이 영업지를 가진 국가 밖의 중재지, 주된 의무 이행지, 분쟁 대상 관련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영업소가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국가에서 뭐 의무 이행이 있거나 분쟁 대상이 되거나 뭐 하는 거. 그리고 당사자들이 명백하게 이게 하나 이상의 국가와 관련이 되어지는 분쟁이라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국제 중재고, 이게 아니면 이제 국내 중재로 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혼합형의 입장이고요. 우리 한국의 기준은 영토적 기준입니다. 대한상사원의 국제중재 규칙을 좀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는 중재 합의를 할 당시에 당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양쪽 당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외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 그러면 그 경우가 이제 국제중재고, 또 중재 합의에서 정한 중재 장소가 한국이 아닌 경우는 국제중재다. 자, 국내 중재는 어떠냐? 국내에 주된 영업소를 주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내국민들 간의 중재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국제 중재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 중재다는 입장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규칙은 두고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이 국제 중재 규칙하고 국내 중재 규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 판정하고 외국 판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판정의 어떤 뉴욕 협약의 적용 유무 때문에 뉴욕 협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는데, 외국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이고, 그리고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 판정을 외국 판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협약에서 이렇게 외국 판정이라고 정의 내려지는 것은 뉴욕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 판정이 아닌 내국 판정이 돼버리면 중재법을 적용을 해서 이 중재 내용 있잖아요. 판정의 내용 있잖아요. 판정의 내용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 얼마를 갚아라, 뭐 물어주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법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내 내국 판정인 경우에는 이 승인과 집행을 그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국내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이제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 판정이면 이 승인과 집행을 요구하는 국가 외의 영토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뉴욕 협약의 적용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국가, 그 해당되는 영토에 가가지고 그 법원을 통해서 승인과 집행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 국가, 그 영토가 뉴욕 협약에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 경우에는 뭐 여기 강의 자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민사소송법이나 뭐 민사집행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외국, 한국이 아닌 한국, 이게 상사중재가 뭐 꼭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그것이 ICC 중재재판소라든지 뭐 다른 중재재판소라든지 뭐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이런 중재 판정이 내려진 때 그것이 외국 판정이라면 그 외국 판정을 해야 되는, 외국 판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다른 국가의 영토가 고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유역협약 가입국인 것이 좋아요. 그래야 승인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중재가 있고 상설중재가 있습니다. 임시중재는 이것이 상설기간,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관리되고 유지되는 기간, 지속되는 기간, 그게 이제 상설이란 뜻이죠. 그렇지 않은 중재란 얘기겠죠. 임시중재란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합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임시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1981년 이란과 미국 간의 중재판정부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1979년인가 8년으로 아는데, 원래는 이란이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왕이 있는 왕정 국가였어요. 예전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그 왕정이 이제 끝나고 신정일치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이란의 정치 체제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79년 이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이란이 되게 우호적인 국가 관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다시피 국교가 단절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있던 직원들이 뭐 이렇게 뭐 감금되고 뭐 이런, 그런 이거는 뭐 아주 복잡한 국제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을 하거나 뭐 찾아보면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양국이, 이란하고 미국이 국교가 단교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중재 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거 아니고 웬만한 우리가 중재 기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관들은 다 상설 기관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중재고,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국중재협회 AAA, 그리고 상사중재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그리고 투자자 협정과 관련해서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 ICSID도 있고요. 국제상업회의소,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상설 중재기관이 있고요. 런던 국제중재재판소도 있어요. 그리고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뭐 대한상사중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좀 특이한데,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중재 합의는 무효라고 중국 중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임시중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강제중재와 임의중재가 있습니다. 강제중재라고 하는 거는 분쟁 당사자들의 어떤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로 가야 되는. 대표적으로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중재라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중재이고요. 분쟁 당사자들이 이걸 중재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임의중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사중재,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대표적으로 임의중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서 국제규범과 국가별 중재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별 중재제도는 내용이 좀 많아서 다 살펴보진 않고 이 중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규칙 이렇게 있는데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1923년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사이에 서로 그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 체약국에, 그러니까 이 중재를 한 당사자들이 체약국에 있어야 돼요. 체약국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체약국으로 하여금 중재 계약의 어떤 유효성을 승인을 하고 다른 상대방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거를 승인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승인만 했지 집행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4년 뒤에 요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3년 제네바 의정서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 외국 중재 판정이 집행과 관련해서 제네바 협약 내용이 잡히죠. 그래서 모든 그들 체약국 내에서의 어떤 구속력 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제네바 협약이었고요. 이게 근데 체약국이다 보니까 체약국으로 이 국적을 한정시켜 놨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가 잘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엔이 나서서 오늘 수업에도 몇 차례 언급한 그 유명한 뉴욕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중재 판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중재 판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이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냐를 놓고 이것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그 상사 중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성이 이제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도 승인과 집행을 담보할 수 있고 한국 또한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물론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어야 하긴 하지만 뉴욕 협약 가입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뉴욕 협약 가입국이 제가 알기로 저도 이게 숫자를 팔로잉 한 지가 되게 오래돼서 비엔나 협약 가입국보다 많아요. 100개 국가가 넘어갑니다. 근데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라면 그 국가에 가서 이 중재 판정의 어떤 승인, 그리고 이 중재 판정의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부정을 하고 싶으면, 쉽게 말해서 이 중재 판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으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상사유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사 계약에만 이 협약의 적용을 제한하는 그런 유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동서냉전 시절에 유럽에서 유럽 경제위원회가 그 서구와 동구 간의 어떤 국제상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중재 협약을 만든 건데, 이건 우리가 스터디할 이유는 없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워싱턴 협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사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뉴욕 협약이라고 한다면, 워싱턴 협약은 뉴욕 옆에 있죠. 워싱턴. 이건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해외 직접 투자가 이런 거죠. 어떤 자본주가 있고 자본을 받는 사람,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라면 이거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왜? 상사 중재로 다루면 되니까. 그러니까 A라는 투자 회사가 있고 투자를 받는 B 회사가 있다. 이 회사 법인과 법인 이 관계면 뉴욕 협약을 이용을 해서 국제 중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한쪽이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주가 있고 자본을 투자받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국가와 자본주, 투자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없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국가에 투자를 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서 해결했느냐? A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면 투자자 B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워싱턴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투자 협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있는 것이 ICSID, ICSID라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의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될 게 운시트랄. 운시트랄은 국제 유엔의 그러니까 유네스코나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 그래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로우를 제정하기 위한 커미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운시트랄이라고 하고요. 운시트랄. 그래서 이 운시트랄에서 중재법을 일종의 통일을 시키면 좋은데 뭐 각국이 가지고 있는 중재법을 어떻게 한 큐에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야, 이제 앞으로 중재법은 좀 이렇게 만들어 아니면 이렇게 개정해 라는 차원에서 모델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예시를 만든 거예요. 본보기. 모델이라는 뜻이 원래 키 크고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본보기잖아요. 예시, 만들어진 예시. 그래서 법을 만들어진 예시로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5년에 모델법을 만들었고요. 모델로를.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 오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2006년에 운시트랄 모델법을 개정을 하면서 약간의 무조건 그 전에는 중재 합의는 무조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완화 내지 폐지를 했고요. 임시처분, 중재판정의 임시처분, 중재판정의 임시처분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뒤에서 그런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을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시트랄의 중재 규칙이 있죠. 이거는 중재법이 있고 중재법은 아무래도 중재 계약, 그러니까 중재 절차의 어떤 효력이라든지, 중재 합의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성립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리고 어떤 집행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중재 판정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중재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라면, 중재 규칙은 아무래도 어떤 절차적인,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내용들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운시트랄에서 중재규칙을 만들었고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됐고 2010년도가 개정이 됐는데 그 모델법의 내용을 수용을 해가지고 서면성 완화라든지 임시처분이라든지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시트랄 모델법이나 운시트랄 중재규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원문 텍스트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내용들을 좀 녹여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수업 내용을 진행하면서 다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ICC 중재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커텀스, 그 유명한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상업회의소는 인커텀스와 같은 국제 규칙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 상사중재 재판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상사중재 판정 상사중재 법원이 이 ICC 중재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중재 규칙을 두고 있는데 그 몇 차례 개정이 됐고 2012년도에 와서 뭐 사건 관리 회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중재 케이스와 관련돼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 시키고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 신설하고 그리고 언제 이 중재 심리가 끝날다든지 중재 판정은 언제 내려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 긴급 중재인 제도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도 이런 영향, 이 ICC 중재규칙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운시트랄이 제정한 어떤 모델법이라든지 중재규칙이라든지 그리고 ICC 중재규칙이라든지 그리고 또 별도로 이제 한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또 있고 이런 것들. 근데 막 그게 막 서로 충돌이 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영향을 받고 그 내용을 인용을 하고 해서 중재 규칙이 만들어지고 중재법이 한국의 중재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각국의 입법이나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절차를 그렇게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C 중재규칙이나 이런 걸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운시트럴 중재규칙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면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순전히 독자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창조해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운시트럴 모델법이나 운시트럴 중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용이 되어 있고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트러블 없이 큰 어떤 규정의 충돌 없이 중재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각국의 중재재판소라고 해야 될까요? 중재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도의 과제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